예, 1부에서는 뭐 정책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이제 2부에 들어와서는 정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신당, 창당, 행보, 그리고 지금 각 여야, 각 정당의 경선 얘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간에서는 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과 연대해가지고 제3지대로 나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제3지대 뭐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정몽준 그 후보가 나오셨고 10년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오셨고 지금 딱 10년인데요. 내년 10년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보통 대통령 임기 2텀 중에 한 보수, 한 진보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3세력이 그동안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로는 판을 바꾸는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자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 판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 건지에 대한 그림과 비전이 저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양당을 따라했거든요. 공천도 하향식으로 했고 청년, 여성, 뭐 장애인, 다문화 뭐 등등등 해서 전부 병풍세우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전 두 가지 면에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전과 컨텐츠고 두 번째는 방법이겠죠. 지금 저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다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 다른 분들, 안철수 대표나 심상정 후보나 이런 분들과 저는 글쎄 뭐 따로 또 같이 따로란 뜻은 만약에 이런 생각들과 비전이 맞지 않다면 뭐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가치는 글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당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득권 깨기 또 기회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 또 방법에 있어서도 정치 계획이 있으면 새로운 방법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얘기하고 같이 대안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근데 힘이 너무 약하지 않냐. 심지어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내가 대통령 되면 민주당하고 연정하겠다라고 했다가 저한테 이제 신랄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의당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 만드시면 그러지 마십시오. 전화를 했길래 제가 씹어버렸습니다. 제가 화가 좀 났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신당 창당이 이제 곧 될 텐데 뭐 어떤 모습일까요? 기존의 정당하고 뭐 다른가요? 저는 기존의 정당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까지 그 기존의 정당에서 했던 의사결정 방법이나 아까 이제 아래로부터 발란 얘기도 했었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일 큰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어떤 분들을 과 함께 할까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질문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거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 있어요? 하는 거거든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떨까 하다가, 저는 아래로부터 반란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런 쪽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 잘 오지 않습니다. 대기업 주식 살려고 하지 그 상장도 안 된 스타트업에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아래부터의 반란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 공직에 나와서 한 2년 반 이상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 농민, 어민, 뭐 청년, 자영업자를 쭉 만나면서 가졌던 어떤 그런 그 교훈과 자신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후원금 계좌했더니 첫날 12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자 크루라고 그 이렇게 모집했는데 이틀 만에 수백 명이 오셨어요. 저희가 동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까지 써가면서 오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작지만 이 커다란 태풍도 이 작은 태풍의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파도가 치고 쓰나미까지 올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결이 결국은 바람이 일어나서 되는 것인데 이런
그 아래부터 반란해서 작지만 후원금 내주신 분들,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들이 부채 하나로 바람을 일으키거나 바람개비로 바람을 일으키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래로부터 반란을 하는 식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분들을 다 배척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그렇게 출발은 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이제 가능성이 있으면은 정말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참 그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데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치를 하시는 이유도 부총리까지 하시고 국가 경영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거 저런 거를 해보고 싶으신 게 있을 텐데,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지금 제1당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새 당을 만들어서 이제 제3당 만들어서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거기 그냥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냐 해서 하거든요. 근데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신화에서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의 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성공할 겁니다. 제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때서 못하면 또 누군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을 두드리지 않고서는 열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거대 양당으로부터 수많은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제의도 많았고 어느 누구보다도 혹할 수 있는 그 제의를 받았는데 결국 제가 그 붕어빵 틀에 새로 반죽된 밀가루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제품은 결국 붕어빵일 텐데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세요. 당신 생각 맞다. 그리고 밀가루 질은 좋지 않냐. 그리고 그 지지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일단 뭔가를 잡고 그다음에 싹 바꿔라 하는데 저는 사실 제3지대라는 말도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재래시장 갔더니 붕어빵 장수가 두 분 계세요. 붕어빵 1, 붕어빵 2입니다. 제3의 붕어빵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1을 거부하는데 그래서 미미하게 보여질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 대선 정국이 너무 혼탁해서 화나지 않으세요? 지금 주제나 서로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 거대한 어항 속에 고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막 흙탕물이 나가지고 고기 하나도 안 보여요. 또는 포장은 아주 너무나 거창한 대기업 포장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는 아주 보장권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포장만 보고 물건을 고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흙탕물이 거쳐지면은 그 어항 속에 어떤 고기가 있을지 보일 거고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안에 어떤 상품인지 보일 거예요. 저는 비전과 컨텐츠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제때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혹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예. 그런 초석을 쌓고 싶습니다. 요거는 좀 가십성인데 최근에 이제 뭐 근거는 없는 얘기고 이제 호사가들 사이에 도는 얘기가 이 대장동 사건이 너무 커져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면 민주당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영입해가지고 내세우려고 한다는 얘기가 막 돌거든요. 아, 그래요? 그럴 가능성은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 단톡방에도 돌았는데. 아, 그래요? 누가 올렸다. 인기가 많아서 좋으시겠습니다. 그 당이든 저 당이든 그 완전히 환골탈태라고 개가천선하고 제가 하는 그런 취재 맞겠다면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건방 떠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뭐 그런 얘기 있는 것 제가 별로 썩 유쾌하지도 않지만 후보가 돼서 어떤 게 당선되고 하는 것을 제가 바라고 이 일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제 이력서에 나오지 않은 얘기들 했는데 국가 사회로부터 받은 이 덕택과 이 뭐 은혜라고 할까요? 하는 걸 어떻게 돌릴 수 있는가가 제 그 남아있는 관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됐으니까 꽃가마치니까 와서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는 거 바라지 않고요. 제가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제 취지와 제 비전과 제 컨텐츠에 맞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을 가름을 하도록. 예, 이번 선거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 나오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렇죠. 예. 지금 뭐 혐오 투표, 증오 투표를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정권 심판, 정권 교체로는 엄청나게 한 10에서 20%까지 높게 나오는데 후보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투표 의향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인데 막상 또 대선이 또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 또 그걸로 갈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뭐랄까 파국과 같은 대선을 한번 딱 치러본 다음에 양쪽에 다 망하는 걸 보고 누가 되든 간에 이제 나라 망하는 꼴을 봐야지 이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마크롱 혁명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주목을 받거나 아무튼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 다음 끝난 다음에 분명히 이제 뭔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은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정말 당선을 물론 이제 모든 후보가 당선을 목표로 하지만은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번 대선을 어떤 전술로 치를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진 작가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나름 저에 대해서 좋은 충고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번에 비기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보관은 무엇인가? 우선 가장 밑바닥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화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지 않으세요? 저는 내년이 걱정이고 5년 뒤가 걱정입니다. 지금 그 경제가 마치 이렇게 나름 뭐 선방하고 있는 것 같은 거시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안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일부 대기업들 표정 관리하고 있다고 수출 좋다고 하고 성장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시 지표는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숫자는 제가 부총리 때 3% 성장을 넘겼습니다. 3만 불 국민소득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대여권 관리 정말 잘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제 재임 중에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심지어 제가 국회에서 내가 숯검둥이를 안고 산다고 얘기한 게 고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당시 여당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분배 문제였습니다. 분배 숫자를 가지고 더 개선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시종일관 아까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지금의 이 정치판 돌아가는 것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부터 제로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일 바닥선은 그겁니다. 바텀 라인이죠. 적어도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 아젠다 설정부터 새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주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경쟁하자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항 속에 흙탕물이 가셔지거나 또는 포장을 뜯어서 정말 물건을 확인할 적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 생각하고 그런 단계까지 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창당 발기인 대회 하신다고 하셨나요? 네네, 다음 주에 좀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알만한 발기인들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모이셨는지. 지금 뭐 조금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가변적이긴 하면 지금 현재로 말씀드린다면 이름대로 알만한 사람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대로 알만한 사람을 모시지 말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그 아래로부터의 반란에 충실하자. 두 번째로는 뭐 그런 노력을 일부 하기도 하고 또 하더라도 별로 안 오실 거다. 또 그분들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갖고 계신 생각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름 되면 알만한 분 모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에 구성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반란에 해당하는 다수의 많은 국민들. 제가 2년 7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그분 만날 때 제가 정치한다는 생각 조금도 안 하고 만났고요. 그분들에게 지금까지도 정치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오고 계세요. 당도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런 비전과 취지와 당신이라면 하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발기인으로 네, 그렇습니다. 참여하셨나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 직장인입니까? 네, 네. 아니면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제도에 있는 어민, 밀양 강진에 있는 농민, 여수에 있는 자영업자, 충남 공주 논산에 있는 학생, 충북 청주에 있는 은퇴하신 분, 아주 다양한 분들이시고요. 다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부 청년 지도자들, 벤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참여실 예정에 있고요. 일부 학자들. 그렇지만 뭐 그 안에서는 비교적 전문가분들이지만 정치부 기자들이 들어오면 이름 알만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금 저희가 발기인을 저희가 발기인 최소 요건이 200명입니다. 1000명, 2000명 자발적으로 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분들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3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래, 경제, 글로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표성 있는 분들 몇 분 모시고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렇게 직접 만나시질 않고 달리기만 하셨을까요? 아니 저기 이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 가벼운 거지만 당명을 아직 안 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짓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건 좋지만 이게 그 새로운 세력화를 할 때 물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리더의 당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김동연 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막고 이 세력이 계속 가게 하려면은 어떤 장치나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그 당 이름은 일단 제가 일발에 공모를 했습니다. 네. 공모를 해서 이제 마감을 해서 보고 있고요. 또 안에서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또 낸 의견과 공모한 걸 가지고 이제 같이 그 하고 있고요. 그 아주 적확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 제 당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창당 작업 시작하면서부터 정책 플랫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초쯤에는 제가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아주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당과는 정말 반대, 완전히 다르게 한번 거꾸로 해보자. 의사결정에서부터도 그런 식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그분들이 뭐 아반떼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아래로부터 반란 일으키는 무리.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단톡방을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분들께 처음 만날 때 정치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최근에 들어서도 이런 걸 하는데 정치 같이 하십시다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움직임을 보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일 어려운 게 색깔 정하는 걸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색깔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제일 정확한 거 다 썼어요. 저 서울시장 나갈 때 출마 선언은 무소속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색깔을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없어요.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삼색기의 조합은 그것도 국기가 다 차지하고 있구나. 대한민국 금기기에 비해서 청와대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저는 2가지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에서만 생겼다고 하면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겠죠. 근데 매 정부마다 있었습니다. 제가 세 정부에 걸쳐서 정무직을 했거든요. 차관, 장관, 부총리를 했는데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첫 번째는 제도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개헌 그런 얘기를 했고요. 2번째는 그러니까 청와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민정수석을 없앤다든지 정부수석을 우선 이제 첫째로는 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를 했고요. 분권형 대통령제 되면은 청와대 비서실 조직은 축소되고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리가
그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물론 그 뽑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국회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서 정치판의 승자 독식 구조에 큰 축이 만들어지고 그 5년 단임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고 하고 다음 선거에서 또 이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권한은 집중되고 돈은 써야 되고 공무원은 처음에 못 믿겠고, 그러니까 청와대 중심으로 하는 일이 쫙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자 하는 제도적인 접근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 경영 능력의 부족 또는 뭐 우리 정치권을 얘기해도 좋겠고요. 그 정치권의 어떤 문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즈벨트가 그 4선 대통령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전에는 3선이 불문일이었을 뿐인데, 루즈벨트가 재선 때 힘이 막강했습니다. 자기 소속당인 민주당이 양원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때 루즈벨트가 사법개혁을 들고 나옵니다. 그때에 양원뿐만 아니라 언론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루즈벨트가 접습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도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 국가 경영 능력 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소화하는 어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관리 능력인데,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민주주의 망하냐에서 그 미국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트럼프 때문에 쓰게 됐거든요. 그 두 가지의 그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가 견제와 균형의 미비, 두 번째가 그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 얘기인데, 권력 행사의 그 절제, 이 두 가지가 안 돼서 미국 민주주의 지금 이렇게 쇠퇴했다는 얘기를 하는, 딱 우리한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 지표가 전부 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적용을 하면 다 맞습니다. 그대로 다 지표가 해당됩니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청와대 정부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제도적인 그 개선, 두 번째로는 이 국가 경영 능력, 이거는 정치인이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언론도 그렇고. 근데 우선은 이제 집권 세력부터 돼야 되겠죠. 그럼 국가 경영 능력의 미비,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거대 양당들이 있는데 그 각 당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뭐 국민들의 그 뭐랄까 신뢰를 좀 못 받고 있거든요. 신랄하게 해주세요. 네,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변한다고 하는데 변화가 많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뭐 지금 뭐 아예 변화의 의지가 없어 알겠습니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붕어빵에 붕어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는 없다. 국민의힘에는 국민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선언 동영상에서 제 출마선언 동영상을 혹시 안 보셨더라 한번 보길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20대에 특수학원학교 나온 6명의 자원봉사자가 찍은 동영상인데,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들 보수는 계획의 의지가 없고 진보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두 당 다 의지와도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 더 비유를 드리자면은,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썼죠. 동물농장에는 돼지와 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쫓아내고, 이제 농장을, 그, 권력을 잡죠. 그 인간 이상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권력을 전행하고 전제주되고 하는 것을 한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과 같은 우리 정치판이라면 다음 정부에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 판을 깨지 않으면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양당을 저는 동물농장에서 나오는 그 풍자와 그 우화를 대입을 시켜도 틀리지 않아 보기 때문에, 제 표현이 제가 점잖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굉장히 우리 금위원 말씀대로 아주 신랄하게 저는 드린 말씀을 생각합니다. 정치권 말들이 너무 험해가지고 그다지 신랄하게 말씀하지 않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심한 얘기해도 사람들이 심하게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워낙 매운맛에 익숙해가지고 이게 뭐 신라면 먹는데 뭐 맞아요. 네, 이런 거죠. 지금 뭐 정치권 가장 큰 이슈가 대장동이고, 이 이슈가 제가 볼 때는 대선 뭐 끝날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야가 뭐 누구 게이트다, 뭐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따위 얘기가 아니라 일단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본 건 결국 국민이거든요. 이득 본 건 저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놀랬던 건 이거거든요. 그 산업은행장인가? 이분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일 흔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산업행장이. 이동걸. 이동걸. 예. 그래서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뭐 이걸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그럼 여태까지 다 그래 왔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쟁으로 소비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정치인, 전직 판사, 검사, 뭐 기업인, 언론인 등등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폐쇄된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의사결정해서 사익을 편취하는 것이죠. 이 기득권 카르텔 깨지 않고는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럼 왜 판사, 검사들이 거기서 힘을 발휘하냐부터가 들어가거든요. 기소권, 재판에서의 양형의 기준부터 해가지고 해서 지금의 사법제도가 그게 돼 있는 거고 그게 전관예우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민 참여라든지 대배심이라든지 기소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기득권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정부 관리들은 왜 그럴까요? 수많은 규제와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지 않으면 깰 수가 없는 기득권 카르텔의 소산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처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힘들어하고 정말 다들 불행하신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멀리 느껴져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 그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제도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도가 제대로 됐어도 이게 투명하지 않은 데서 내려진 의사결정에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대장동 보면은 영화 아수라가 생각난다 그래요. 예. 아수라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안남시장입니다. 예. 그 의사결정을 독점을 하고 조폭까지 동원하면서 개발비에서 비리를 저질러요. 부산의 LCD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옵티머스 분야가 부동산을 금융을 박시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기득권 카르텔 거기서는 불로소득의 문제, 불투명성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참여가 들어가는 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라든지 기득권 카르텔을 깰 수 있는 아까 제가 철밥통 깨자, 순혈주의 깨자 등등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과 연결된 것들 전관예우 다 들어간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저도 다음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라는 듣자니까 좀 탁월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정말 훌륭한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평을, 재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영화로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큐로서는 지금 성공 가도록.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지금 역주행하는 중이라고. 이런 게 싫어하는 얘기시군요.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거기서 개발을 이익이 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 GH나 LH 같은 경우에 그걸 갖다가 어쨌든 나라가 땅 장사하는 거나 민간이 땅 장사하는 거나 뭐 그런 큰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서 하여튼 부동산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생긴다. 이걸 뭐 나라가 먹느냐 아니면 저쪽이 먹느냐 이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이제 일부 좌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에 관한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 대장동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 200만 원대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2천만 원대 넘게 이걸 팔았다는 거군요. 그 원주민 중에 자살하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만들 적에 공급 대책, 투기 억제 대책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돼서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불로소득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차피 그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보수 측에서는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공급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그 이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공공
부지나 또는 일부 그린벨트를 뭐 해진다고 치자고요. 그럴 때 나오는 토지에서 짓는 주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예컨대 토지 임대부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빅딜입니다. 공공부지나 그린벨트를 일부 개발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땅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분양한다든지 장기 임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아주 컨트리뷰션한 이슈는 국토 보유세나 이제 토지 초과세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한번 우리가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땅에서 나오는 게 크거든요. 땅은 사람이 가공하거나 부가가치를 부여한 게 아니라 건물에는 부여했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작에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걷어서 기본소득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어떤 분은 꼭 이름을 다 대시면 사실은 대장동에서 그걸 했죠. 그 1조 4천억인가 이제 이익이 난 셈인데 그 중에 1,200억을 가지고 원래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민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사실은 개발 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하려고 시도했고, 근데 시장 그만두면서 은수미 시장이 재난지원금으로 좀 그렇죠. 그렇게 간 이제 거죠.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정치적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유권자들한테 이제 매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무신 뿌렸는데 땅 팔아가지고 임대주택 부지 팔아가지고 그걸로 고무신 돌린 다음에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그게 이제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 원주민한테 돌아가야 될 이익을 가져다가 생색을 낸 셈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기본소득하고는 안 근데 이제 맞는,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렇다면 땅 장사하는 게 문제라면 사실 땅을 안 팔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토지 뭐 초과소득세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논의가 사실 대선에서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후보들 사이에서 그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네가 먼저 구속이고 내가 먼저 구속이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냥 생각하시든지. 지난번에 한판 승부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분양원가 공개, 그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씀도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언급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는 유기적으로. 예, 네. 그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교육 문제와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장하고 멀리 떨어져야 또는 자녀 교육 문제 돼 있죠. 교육도 마찬가지죠. 이걸 전체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공급을 100만 원, 200만 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하는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GTX를 노선을 까는데 그 노선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데모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집 가진 분이 자기 집값 오르기 원하거든요. 집 안 가지신 분들은 집값 안정되길 원합니다. 한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이 자기 집 안 가고 옆에 집 오르면 화나요.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정책의 패키지를 가지고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회적 타협, 스몰 D, 빅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분양가 공개라든지 상한제라든지 후분양제를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북이라고 치죠. 강북의 재건축과 재개발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 동시에 이 지역에는 그 규제 3족세를 집어넣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들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3종 규제 세트로 대신에 그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또 조금 더 주거 환경 개선되는 그런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개발 이익을 왕창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스몰 D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지 그냥 재개발 재건축 합시다. 그건 보수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3종 규제세 넣읍시다. 진보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 간에 서로 간에 같이 테이블에 놓고 해보자.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도 일자리도 다 똑같습니다. 네.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주장하시는 대표적인 분이 지금 김원동 그 경실련 부동산 그 대책본부장이신가 그분이 지금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오세훈 SH 사장. SH 네. 사장님으로 거의 그 내정되셔서 임명이 되실 것 같은데 서울시 의회에서 반대한다 그러지 않았나? 반대를 반대하죠, 하고 거의. 있는데 네. 어쨌든 내정은 하셨어서 그렇구나. 강력하게 오세훈 시장님이 밀어붙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저는 기대를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그 택지가 적은 서울시의 사장 SH 사장이어서 약간 좀 그 정책적인 그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오세훈 시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입장이신데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그 3종 세트가 결합될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하는 바가 재밌는 있고, 게 네. 바뀐 거잖아요, 옛날에는. 민주당에서 그렇죠. 하려고 예. 저쪽에서 반대했는데, 네. 이번에 이쪽에서 하려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현동 그 신임사장 내정자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네.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네. 뭐 저거 비슷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네, 부동산 대폭로라고 하시는 책에 네. 그 참여정부나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무엇이냐, 주범이 무엇이냐라는 걸 굉장히 낱낱이 밝혀주고 계셔서요. 만약에 이제 그런 걸 한다면 뭐 저는 그 좋은 시도라고 보는데 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성공의 요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되질 않아요. 네. 예를 들면 만약에 그분이 그와 같은 정책을 내셨다면 어느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 다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을 싼 값 아파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물건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회적 갈등으로 굉장히 비화될 소지가 높고 막 피켓팅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오늘 드렸습니다만 이 정책의 어떤 왜 이걸 하는지와 정책 목표 등등에 대해서 그 관련되는 분들, 시민들 또는 이게 서울시 정책이라면 서울시가 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과 노력과 하는 것들을 저는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좌초되거나 힘들어지는 걸 봐가지고 저거가 또 좋지 않은 정책이구나라고 치부될 수도 있고요. 소득주 성장도 그랬고 검찰 개혁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잘 일머리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승리를 정리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까요? 네. 얼마 전에 저기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하자라고 제안하지 않으셨나요? 네네네. 그런 제안 그래서 몇 번 방송에서 예, 했었죠. 그분을 딱 만나면 어느 부분을 딱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보수 쪽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과 1대1 맞수 대결을 벌인다면 어떤 부분을 짚고 싶은지 각각 좀 짚어주십시오. 제발 좀 마스터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안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선언포럼에도 그분들 나오려면 저처럼 선도 나오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 맹수 같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다른 뜻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하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처럼 남 욕하고 헐뜯고 그런 거 하지도 않을 거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갖고 있는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뭐든지 좋습니다. 경제 문제도 좋고 경제 문제가 저하고 부딪히기 싫으시다면 외교 문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그분들 생각을 듣고 싶어요. 아까 첫 질문을 제가 왜 대통령 나오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대통령이란 말이 이렇게 좀 생경스러워요. 제가 꿈꾸고 있는 나라 또는 얘기들 뒤에 됐고 지금의 이 판과 꼴이 저는 너무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가 제일 궁금합니다. 국민들 앞에 각자가 이루고 싶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사전 질문제 없이 그냥 또 좋겠고 그냥 저 난상 토론을 벌려서 또 부족한 점도 있겠죠, 저도. 부족한 데를 인정도 하고, 국민들 앞에 샅샅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대장동이 됐던,
고발 사주가 됐건 빨리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항수에 흙탕물 가라앉히는 작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적어도 지난번에 김정인 박사님 뵀더니 여러 좋은 주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지도자의 덕목에 대한 얘기한 것 중에 도덕성 얘기를 이번에 강조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지도자가 성인 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일반 시장의 장삼 이사들 또는 그 이상의 도덕성 갖추셔야 될 것 같고 품성과 인성도 좀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존경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부터 정리되고는 정말 난상토론 벌리고 그냥 주제도 없이 사회자도 그냥 무작위로 뽑았더니 진중권 작가가 나오셨나? 제가 옛날에 그 의도적으로 뽑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정보통신부에 1년 파견 나가서 과장할 적에 어느 사업자를 선정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충황하게 했거든요. 나중에 감사를 받았는데도 너무나 충황했다고 상까지 주자할 정도였는데 심사위원들 그 전날 뽑는데 다 이 커넥션이 있어요. 다 커넥션이 있어요. 그 업자들이 풀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 다 미리 로비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날 뽑으면은 누가 있는지도 정보를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이 카메라 가서 찍으면서 거기 책임지는 산하기관법 거기서 뽑으라 그랬어요. 봉안 봉투를 뽑으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무작위로 했죠.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쫙 불렀는데 후보들을 질문하는 사람들을 랜덤으로 뽑았더니 우리 금위원님이나 이러셔가지고 그다음에 주제도 정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 다 보여주자. 선호 프로에서 한번 주창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호포로 6째 시간인데요. 사실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대선 토론이라는 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선호포럼이 채워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토론도 우리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응하진 않을 것 같지만. 제가 1등으로 응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